사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하고 나라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연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먼저 사연 듣겠습니다. 저는 5남매 중 장남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고생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꼭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마음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마음 같지가 않았습니다. 시부모와 함께 사는 걸 많이 힘들어했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외동딸이 18살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친정 식구들이 있는 미국에 가서 이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미국에 갈 테니 저는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를 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10년 가까이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니 당신도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내와 또 딸아이를 미국에 보냈고 생활비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생활한 지 8년, 딸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저는 아내에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생활비를 혼자 붙이는 게 벅차서 더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이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면 공부가 중단된다면서 딸애는 미국에 두고 자기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미국에, 저희 부부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사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도 이 작은 옷가게를 했고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교육비를 미국에 붙였습니다. 그 사이 몇 년이 또 흘렀고 연로하신 부모님은 치매가 왔습니다. 아내는 더는 못 살겠으니 요양원에 모시자고 요구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러고 나자 아내는 장사가 안 된다면서 가게를 접었고 한국에서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 미국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또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떠나간 지 2년쯤 지났을까요?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을 하자더군요. 숨이 턱 먹혔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애틋함은 사라져버렸고 또 대면대면한 부부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혼을 요구할 줄은 몰랐거든요. 남자가 생겼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생긴 것 같네요. 저와 살기 싫다는 여자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했기에 모셨고 생활비를 붙이라고 했기에 미국으로 생활비를 붙였고 어찌됐든 계속 부양을 해왔는데 돌아온 건 아내의 이혼 요구입니다. 그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처음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과 분가하고 떨어져 사는 것만은 막았어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잠도 안 옵니다. 창피해서 누구한테 상의도 못합니다.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너무 불쌍하고 창피합니다. 네,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자, 일단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곽지연 리포터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2년 후에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 것 같은 추측이 오기 때문에 여자를 다시 끌어안아도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항상 불행이 따안고 살아야 하니까 각자 떨어져서 정리해서 불행을 안고 가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다. 떨어져서 불행한 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겠다. 남자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미국 가기 전에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뭐 이제 부인이 원하는 걸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혼 안 해줘도? 부모를 모시고 잘해왔는데 끝까지 잘 모시고 가정 잘 이루고 남편 저기고 사는 게 여자의 도리 아니에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한 그런 그 상황이 왔을 때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는 여자가 뭔가 마음적으로 심적인 변화가 있어서 주변 환경이나 심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처음에 8년간은 서로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어떻게 자식 하나만 바라보면서 잘 되기를 했었는데 다시 나간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자가 한번 이혼을 요구를 하면은 마음이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이혼하는 게 낫지. 울타리 안에 같이 있어야지, 그게 보금자리로 이렇게 있어야지 돈독해지고 그러는 건데 8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혼한 상태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우리나라의 그 기러기 가족들의 문제예요. 이게 현재 서로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어찌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 않은 떨어져 사는 가족들, 기러기 아빠 뭐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이분의 사연을 보다 보니까 어디다가 창피해서 이야기도 못하고 상의도 할 데가 없다. 예, 제가 너무 불쌍하고 창피합니다. 라는 그런 자괴감, 배신감,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지금 느끼면서 아주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남자분이 일단은 이제 사연 보내신 분이 안쓰럽고요. 예, 마음이 아프고요. 네. 근데 제가 너무 불쌍하고 창피합니다 이랬는데 불쌍한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네. 창피한 건 뭔지 모르겠어요. 예, 누구한테 뭘 창피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게 남자들은 이렇게 네. 옆에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대해서 그 이혼 당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혼 예. 당한 남자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아마 창피하게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하시는 예.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사연에서 네. 이 분이 이렇게 이혼을 요구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왜 몰랐을까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네. 아무래도 남자가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확정을 질 건 아니고, 네. 저는 남자가 생기든 안 생기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두 분의 관계에서 부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네네. 거를 네. 먼저 생각했어요. 네.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8년이라는 기간을 떨어져 살았고, 그리고 또 2년인, 그럼 총 10년이란 기간을 부부가, 함께 살지를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아내이고 이제 여성 입장에서 이제 좀 유추를 해보면 네. 2년간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를 좀 확인하면서 했었는데 역시 아니구나라고 하는 좀 그 잔인한 말로 이제 확인 사살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내린 거죠. 다시 나가신 어떻게 것 보면. 같아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가족이 떨어져 살면 아무래도 좀 소통이 좀 어렵죠. 함께 네. 사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의외여서 숨이 턱 막혔다는 게 떨어져 산 기간만큼 전혀 소통이 안 됐구나. 함께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이 남자분이 뭐 지금 대체 연령대로 보면 한 50대 뭐 한 중반 뭐 이 정도 네네. 되실 것 같은데 이제는 뭐죠? 본인은 이제 이혼이나 이제 본인의 은퇴나 노후도 생각해야 될 나이고 내가 원해서 이혼을 먼저 제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제기를 했을 때 이혼 당한다는 어떤 그런 억울한 감정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이제 한번 보면 오남매 장남으로서 너무 그냥 책임감으로 사시는 게 아닌가. 네네.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에서부터 생활비 보내주고 그죠? 아내가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보내주고 지금도 아내 요구를 들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돌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정말로 바라는 내 삶의 모습이 뭔가를 너무 좀 안 돌아보시고 주도적으로 못 사셨다는 얘기죠. 어떤 네. 의미로 보면 아내한테 좀 끌려갔던 게 아닌가. 네네. 그래서 더더욱 억울하고 본인이 불쌍하고 저 역시 창피하다는 그 감정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창피할 것까지는 없죠. 그죠? 근데 그게 과연 뭘까? 예. 원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나는 사실은 미국으로 가자고 하니까 보냈고, 그러니까요. 돈을 보내라고 그러니 생활비 보냈고, 네, 부모님을 부모님을 예. 모시니까 모였고, 예, 그러니까요. 예. 나가 없는 거예요. 나가 없어. 나는 다 했는데 나가 없어. 그렇죠. 네. 예. 거기다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다는 또 죄책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건 또 아내가 또 차마 말도 못하는 죄책감으로 안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요. 또. 네. 아내가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해서 모셨고 모셨고. 이게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본인 의지, 본인의 생각,
본인의 어떤 주장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상대방한테는 조금 그런 모습들이 답답하게 혹은 나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모든 여성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뭔가 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그죠? 나를 이렇게 좀 품어주고 그런 걸 원하는 아내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그랬는데 뭐 남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아내들이 남자가 생겼다고 이혼 청구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아내가 이혼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 다 들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추측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소통하기 위해서 왜 이혼하고 싶은지 예, 그건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 역시 너무 충격적이고 그죠?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시긴 하셨지만 아내 입장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살갑고 아내 중심으로 살고 서로 뭔가 대화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은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장남으로서 그냥 책임감, 그죠? 예. 부모님 위주로 혹시 살았지는 않았을까? 거기다가 한 8년 뭐 갔을 때 그 부인의 생활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보면 그냥 아이들 뒷바라지거든요. 네. 예.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한 8살 되는 아이.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서서히 성장하고 자기 갈 길 가야 되고. 거기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이 또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니죠. 많은 부분 예. 의식이나 그죠? 맞습니다. 엄마는 나처럼 영어도 잘 못하고. 네. 지금 듣고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이거 다 겪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 외국에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아이도 아니고 그 외국에서 크고 있는 하나의 그냥 개인이 되어 있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 부모하고는 너무 다른 개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또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 거죠. 부모 거기다가 뭐 남편이 이제 도저히 내가 생활비 붙이는 게 붙이니까 들어오라 그러니까 거절할 명분은 없고 들어가 봤는데 다시 시부모님하고 사는 게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마침 또 치매까지 왔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물론 얘기를 해서 요양 안에 모셨지만 그 며느리들 죄책감이 없겠어요. 네. 그러다가 장사도 잘 안 되고 다시 갔을 때 그러다가 뭐 남자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 아내 입장으로 봐도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가장 안쓰럽고 불쌍한 부부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부예요. 아내도 이제 그러니까는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제 남편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바깥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해도 남편하고의 관계가 지금 이분도 얘기하셨지만 애틋함은 사라졌고 대면대면한 부부였다. 그러니까 아내도 사실은 불행한 길인 거죠. 여성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로서의 그거에 대한 정체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다 무너졌다고 네.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턴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네. 그분이 사랑의 삼각형 이라고 하는 거를 그 이론화 해가지고 이제 사랑에 대한 완성도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네네. 뭐냐면 정삼각형 그 꼭지점의 첫 번째가 위에가 친밀감 그리고 왼쪽에 옆에가 열정, 그러니까 성적인 거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꼭지점을 뭐라고 했냐면 책임, 의무, 예, 헌신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삼각형을 이루면서 안정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랑에 대해서 예. 굉장히 좀 안정적이면서 행복한 이상적인 그 커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맺었어요. 근데 이분을 이렇게 보시면 친밀감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서적인 친밀감 없죠. 성적으로도 지금 제대로 못 만나죠. 네. 열정 없죠. 오로지 책임만 남았네요. 의무와 헌신만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다 우리가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에너지를 충전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계속 이런 삶을 언제까지 끌 수 있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혼이 예상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해 보면서 네. 해야 됐었죠. 뭐 지난 과거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이제 상태에서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온 상태이고 창피하고 내가 불쌍하고 괴롭고 자, 지금 이런 감정 속에 계신 건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지금 아까 뭐 시민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 예, 이혼하는 것이 옳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요. 저는 네네.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말고 만약에요. 네. 여기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불쌍한 거를 자기를 껴안고 원인이 뭔지 나의 인생이 끊임없이 지금 슬프게만 간단 말이에요. 불행의 길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 뭔지를 알고 좀 주도적인 삶으로 바뀌면 만약에 아내 입장에서는 네. 남편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통도 되고 또 이 아내는 아이를 위한 엄마로 사셨던 세월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남편은 부모를 위해서 세월을 보냈고 이 아내는 자녀를 위해서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헤어져야 되는 명분이 없어진다면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그 노후를 또 제2의 인생을 신혼기처럼 또 보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꼭 이혼을 요청은 했지만 지금은 우선은 좀 홀딩 해놓는 상태, 그냥.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는 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좀 우선 하고, 네.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요즘 내가 견디기가 힘들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시작을 좀 풀어가셨으면 합니다. 해결책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분이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건 참 잘하셨어요. 그죠? 네네. 창피하다고 거기서 생각 첫 안 번째 하시- 스텝인 예. 것 같아요. 늘. 예. 그리고 아내가 이혼이라고 한 얘기를 그냥 액면 그대로 이혼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혼을 정말 하고 싶을 만큼 나 희망이 없다. 어렵단지 아닌지.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내를 한국으로 오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네. 정말 긴 시간, 정말 이제까지 못했던 깊이 있는 얘기 좀 한번 좀 나눠보신 다음에 진정으로 이혼하고 싶은 그 마음의 바탕이 뭔지. 그리고 참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사연으로 봐서는 딸아이가 한 20살 내외 될 것 같아요. 네네. 8살 때 가서 한 8년 또 그리고 몇 년 지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딸아이한테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추궁하고 조사하기 위한 접근은 절대로 안 되고요. 네네. 정말 엄마 아빠가 이혼을 지금 할 만큼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정말 만약 그저 이혼을 하게 되면 딸아이한테도 생활상의 변화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20살 정도 됐으니까 그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수위 범위 내에서 네. 딸하고도 좀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이혼 의사를 거의 이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국내에 들어오셔서 법률적으로도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네. 난 너무너무 억울하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해서 전혀 내가 생각도 못한 부담하게 되면 이분은 더 무너지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소송으로 가거나 이혼으로 갔을 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네. 자 그럼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 상태보단 그래도 좀 나은 거.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될 건지. 그 이전에 이혼 너무 전제하실 필요 없어요. 네. 많은 시민분들은 이미 이제 깨진 거니까 되돌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지으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부는 네. 알다가도 모르는 게 부부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이런 경우를 숱하게 지금 늘 경험을 많이 하면서 보실 거 아니에요. 아니 본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실질적으로 제 경험이에요. 예, 저 예. 32년 결혼하면서 예.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네네. 많고 실질적으로 이 아내처럼 이혼하자고도 했고 네네. 그러면서 또 다시 남편이 저렇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예. 있고 그러면 또 굳이 꼭 헤어질 이유도 없고 애들 아빠기 때문에 또 좋은 관계를 또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단정을 꼭 하나만 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각도로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 사연을 보내고 전문가 선생님이 이러라고 해서 나 이렇게 했고 이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또 다시 한번. 네, 예. 시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옳구나 해서 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핵심은 이 남자분이 주인, 그렇죠. 내 삶에 있어서의 주인이 되는 오케이, 것. 예, 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 시간 가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한국인 심리학 컨설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